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국내 항일민족 운동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시게 될 텐데, 1920년대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통치 방식이 무장통치에서 이른바 문화통치, 그러니까 민족 분열 통치로 바뀌었던 그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족 독립운동, 민족운동이라든지 이러한 독립운동 자체가 이념적으로 좀 분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17년이죠. 17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터지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터지게 되면서 당시 실권자였었던 이 레닌이 전 세계 이제 그 피압박 민중들의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국가들의 어떤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이제 발언도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 국내에 사회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가 이제 임시정부 초대 총리에 이제 참여했었던 이동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1918년에 상하이에다가 이제 한인사회당이라는 사회주의 조직을 이제 건설을 하기도 했었고요.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조직이 1921년도에 와서 고려공산당으로 또 명칭이 또 바뀌게 되면서 확대 발전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민족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체가 192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념적으로 분화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0년이죠. 자, 1920년대가 되겠는데, 이 1920년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민족주의 독립운동과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으로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진 독립운동 계통으로 분열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민족주의는 또 나뉘게 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뉘게 되고, 자, 타협적으로 이제 나뉘게 돼요. 타협적이라는 얘기는 누구와 이제 타협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일본과 이제 타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방침은 무조건적인 이 자주독립이지 않습니까? 이 자주독립을 이제 현실적으로 포기를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체제 하에서의 자치를 보장받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타협적 민족주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광수, 춘원 이광수 이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자치론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광수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었었죠. 자치론을 이야기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28 독립선언이 이제 일본 도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28 독립선언서를 직접 기초한 사람이 바로 이광수가 되겠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이제 참여를 해서 독립신문을, 이 임시정부의 기관지가 되겠죠? 이 독립신문을 발간하는데도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 이광수가 되겠는데, 그 이광수가 이제 일제의 손에 일제 계략에 이제 1920년대에 들어와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말 그대로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구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고, 이 사회주의는 이동휘 이런 사람들이 되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 독립운동의 세력이 하나로 합쳐져야지만이 아무래도 일본과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협적은 일본과 이미 타협을 했었잖아요. 약간의 친일적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이 사회주의 계통의 독립운동가들이 나중에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을 이제 나중에 또 전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간회라는 이제 민족 독립운동 단체도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1920년대에 분화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념이 분화되었다. 민족주의는 비타협적과 타협적으로 민족주의로 분화되었었고,
사회주의 계열이 러시아 혁명 1917년에 터지면서 또 이제 레닌이 식민지 국가를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이제 하기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3.1운동 이후에 이 사회주의적 이념이 확산이 되었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거 하나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3.1운동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었던 독립운동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국내 무장 항일 투쟁 뭐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천마산대가 있고요. 천마산대라든지 뭐 9월산대, 뭐 보합당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합당 1920년대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항일 무장투쟁 단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조직된 단체들이에요. 그 천마산대 같은 경우는 저기 평안북도 이 천마산을 근거로 해서 일제의 주요 시설을 타격을 하고 습격을 하는 유격전을 전개했었던 항일운동 단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보합단 같은 이 9월산대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를 좀 지원을 해줬던 그런 부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지원 단체가 이제 바로 9월산대가 되겠는데 1920년대에 황해도에서 이제 조직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합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1운동 이후에 평안북도 의주에서 조직이 된 조직이 바로 이 항일운동 단체가 바로 이 보합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숙청하고 식민 통치기관을 파괴를 하고, 만주에 우리 독립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많지 않습니까? 공복군 총영, 이런 부대들과 연결이 되면서 군자금도 모금하고 군자금도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서 활동이 제약을 많이 받기도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국내 무장 항일 투쟁의 단체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60만세 운동이 1926년에 열렬하게 이제 전개가 돼요. 이거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60만세 운동인데 이게 또 잘 안 나오네. 60만세 운동이니까 당연히 몇 월 며칠 날 일어났었던 운동이 되겠습니까? 6월 10일이 되겠죠? 연도를 얘기하면 1926년이 되겠습니다. 1926년 6월 10일날 60만세 운동이 전개가 됐어요. 서울에서 최초로 이제 경문이 풀어지게 되면서 이게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돼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1926년이잖아요. 이때는 3.1운동 이후기 때문에 사회주의 영향이 받았었겠습니까? 안 받았었겠습니까? 사회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에는 19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라는 이 공산당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화요회라든지 또는 뭐 ML파라든지 뭐 각종 이 사회주의 단체들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조직이 돼요. 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10일은 순종,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가 순종이지 않습니까? 이 순종의 인산일이에요. 인산일이란 말은 왕이라든지 또는 이 황제의 장례식을 이제 인산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황제의 장례식이 인산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종이 이 4월경에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장례 운구 행렬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도내문, 그러니까 이 서대문에서 저기 청량리, 홍릉까지 이제 쭉 이제 도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장례 행렬이 이제 막 가다가 종로 일대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세 시위가 이제 대한독립 만세, 뭐 조선독립 만세를 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주의 단체가 처음에는 이거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사회주의가 주도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제에 의해서 조기에 이제 발각이 돼요. 조기에 발각이 되면서 이 사회주의 영향만 받고,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이 중앙고등보통학교의 이 중앙고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학생들이 처음에 경무를 부리고 만세 시위를 하게 되면서 수만 명의 이 서울에 있는 그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게 이제 들불처럼 전개가 되는. 나중에 이제 1926년이잖아요.
이게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1929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60만 세 운동이. 알겠죠? 자,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 독립운동이다. 는 60만 세의 운동이 아니라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이 이후에 최대 규모적으로 따졌을 때는 60만 세 운동이 아니라 광주 학생 운동이 이제 최대 규모가 되겠는데, 어쨌든, 자, 60만 세 운동 설명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제 설명해드릴 텐데, 자, 이거 일단 60만 세 운동 이거 보세요. 보시게 되면, 자, 식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고, 일제수탈에 대한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이 물론 있었겠죠. 자, 주도 세력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 대통령이 주도를 했었고, 학생이라든지 천도교 세력, 구파가 되겠습니다. 천도교 신파는 타협적 민족주의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천도교 구파는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천도교 구파, 천도교 이제 그 신파,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최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친일파라고 해서 이렇게 처벌받을 그런 어떤 그 재판까지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최린이라는 사람이 천도교 신파 타협적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계열 세력이 주도하려고 했으나 말씀드린 대로 이 조국이 발각이 되면서 학생들이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 밑에 이 각주가 나와있죠. 조선공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선공산당은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60만 세 운동 투쟁 지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민족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위를 준비했으나 며칠을 앞두고 이 지도부가 발각이 되면서 학생단체가 60만 세 운동을 실질적으로 책임을 수행하였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죠? 1929년에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치밀하다기보다는 이게 우발적인 사건의 계기가 되어서 이제 확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이요.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이 이제 학교 끝마치고 이제 나주로 이제 통학 열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겠죠. 근데 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이 이제 희롱을 했었나봐요. 못 살게 이제 성희롱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민족,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일본 학생들이 목소리 군 거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의 사촌 동생이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 감정이 안 그래도 좋지 않았었는데,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인 학생과 우리 조선인 이 박춘채라는 학생이거든요. 박춘채라는 학생이 일대 격투를 이제 벌이게 되는 겁니다. 격투를 벌이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조선인 학생과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 간의 이 조직적인 패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일제 경찰들이 이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본인 학생들을 좀 두둔하고 조선인 학생들만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었어요. 요게 이제 격분한 나머지 우리 학생들이 식민지 차별 교육에 대한 불만이 안 그래도 있었는데, 그래서 항일 결사 조직이 또 이제 그 비밀리에 있었는데, 그런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1929년 11월 3일 날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3일 날. 이 11월 3일이 우리 뭐라고 합니까? 11월 3일이 지금 학생의 날이다. 학생의 날로 이제 기념을 하는데, 광주가 이제 또 이 학생들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지 않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이제 광주에서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일본 남학생의 한국 여학생 희롱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명치절일 11월 3일에 이제 일본 메이지 천황이 있었거든요. 메이지 천황의 생일이었어요. 이날 신사 참배를 하라고 학교에서 이제 강요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 국가도 최첨도 거부를 하고, 양국 학생들이 대결하고 이제 충돌하게 되면서 광주 일보 본사를 습격을 하게 되면서 식민지 교육철폐, 일제타도, 민족해방 등을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이제 광주로
광주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목포라든지, 뭐 나주라든지, 등등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학교들마다 동맹 휴학을 이제 체결하게 되고, 이 광주학생 항의 운동의 여파가 그 이듬해인 1930년 봄까지, 계속해서 이제 들풀처럼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광주학생 항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규모의 민족 항의 운동이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였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주학생 항의 운동은 신간회의 지원을 받기도 했었어요. 신간회. 우리가 아직 신간회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렸었죠? 뒷부분에 가면 신간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나라 1920년대의 이 독립운동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일제와 맞서는 데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이고 좀 세력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열렬하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이 사회주의와 그리고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1927년도에 있었던 바로 이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 신간회의 후원을 받기도 했었어요. 이 광주학생 항의 운동 때문에. 아시겠죠? 이 신간회에서 그래서 이제 누굴 파견하게 되냐면 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었어요. 오른쪽에 우리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신간회 진상조사단이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이 파견이 되어서 이제 진상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에서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었어요. 조사단이 파견이 되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민중대회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일제가 미리 정보를 입수를 하고 검거를 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관련된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간회 조사단이 파견되는데, 허헌이라든지 김병로, 황상규 이런 사람들 있죠? 참고적으로 이 허헌이 이런 사람들은 신간회 좌파,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김병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정부 수립하게 되면서, 그 정부 수립에서 이제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김병로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광주 학생 항의 운동의 의의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타격을 가하고 국내 각계각층의 독립운동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와 조선인 변위의 교육제도 확립을 요구를 했었고, 자, 전국적 학생민족운동 연대와 애국적 민족운동 단체 연대 형성을 강화했었다. 자, 밑에 이제 광주 학생 항의 운동 당시에 경문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조선 피압박 계급 제군이여, 일본 제국주의는 전 조선 민족의 피를 착취하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자, 3.1운동 때 수만 명의 동포를 학살한 것을 비롯하여 불같이 일어난 노동자의 파업, 농민의 봉기, 학생의 동맹 휴학, 사회단체의 집회 등을 얼마나 유린하고 우리의 전위를 검거 학살해 가고 있는가를 학생, 청년, 교원 제군이여, 우리는 공장, 농촌, 광산, 학교로 몰려가서 우리 슬로건은 철저히 관찰할 것을 기약하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의열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열단이라는 이 무장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의열단이 이제 1919년에 김원봉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김원봉을 비롯한 13명의 대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요인을 이제 사살하거나 사살이라든지 또는 이 암살을 하거나 주요 관공서라든지 이 시설들을 파괴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요즘에서는 이 테러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테러가 약소국가가 강대국가에 대한 어떤 정의 차원에서 응징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수단이 바로 그때 당시에는 이 테러였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사회적인 어떤 지탄, 전 세계 인류 사회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이 의열투쟁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특정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그 자유라든지 어떤 이 평화를 말살한 주요 요인들만 주로 대상으로 해서 타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비난을 받지 않는 정말 정의로운 투쟁이었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비밀 결사 조직을 통해서 요인 암살이라든지 테러, 관청 파괴 등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을 의열투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열단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있지 않습니까? 백범 김구. 보통 백범 김구 선생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데 워낙 위대한 지도자였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선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게 되죠. 김구 선생. 상대적으로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승만 박사라는 칭호를 좀 많이 붙여주게 되고요. 뭐 그렇게 되는데 이승만과 이제 김구 같은 경우는 서로 거의 동시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연도도 거의 비슷해요. 1년 차이로 이제 이승만이 좀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이 김구 같은 경우 자기가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쓴 책이 백범일지라는 책에 백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1920년대 30년대를 거쳐가게 되면서 1920년대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 임시정부로 들어오는 자금줄이 뚜껑 크게 되는 거예요. 뚜껑 크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활로를 모색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1926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열투쟁 계열 단체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1926년 또는 31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인애국단이 그래서 1926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의열투쟁으로 전개하게 된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백범 일지의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 한일애국단 활동을 우리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테러 활동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테러의 개념과 지금의 테러 개념은 좀 다르다. 지금 테러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변질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했었을 당시의 테러는 우리 약소민족이 강한 나라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정의의 이름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수단이고 방법이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한인애국단을 이끌었었던 김구 자 여기는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 독립을 위해 파괴와 암살 실행, 칠가사와 관련된 내용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7가지 암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총독 이하의 고관, 그 다음에 군부 순회, 타이완 총독, 그러니까 대만 총독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매국노, 신일파 거두, 적의 밀정, 반민족적 귀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칠가살이었었다. 굉장히 불안에 덜덜덜 떨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파괴와 암살을 통해서 민중적인 어떤 혁명을 유발하려는 행동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보게 되면 이 무정부주의에 기초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정부주의. 일체의 속박이라든지 이 간섭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정부가 있다는 얘기는 이 일반 대중들, 일반 민중들을 통제를 하고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속박이라든지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주의 사상, 이런 거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김원봉이 대표적으로 이 무정부주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 외노, 축출을 하겠다는 얘기죠. 구축, 앞잡이를 축출한다. 외놈, 일본의 노예 외놈들을 축출을 하고 이제 광복된 조국을 되찾고 계급을 타파하고 평균시권, 그러니까 이 토지의 권리를 평균하자는 얘기죠. 자, 이러한 식의 실천 방향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김원봉이 직접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임시정부에도 참여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필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민족주의 사학을 이제 확립을 했었던 바로 이 신채호를 김원봉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돼요. 자, 글을 하나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글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선혁명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의열단에서 이 김원봉이가 의열단의 어떠한 정신적인 이념이라든지 어떤 이 행동 방향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신채호를 찾아가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했던 게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혁명선언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이제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누가 썼냐면 요거 신채호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겠습니까? 자, 민중의 직접 혁명론 부분, 뭐 이렇게 내용들이 쭉 길어요. 쭉 긴데 대표적인 부분이 가에서 보게 되면 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사료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 진이다 라고 이 신채호가 이런 글을 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의 어떤 직접적인 혁명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무정부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무장 어떤 외교론이라든지 뭐 실력 양성론이 아닌 직접적인 혁명, 폭력 투쟁을 위한 통한 혁명을 이야기했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내용도 이 조선혁명 선언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의 독립운동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의열단이다. 의열단의 조선혁명 선언이다. 신채호가 작성했다. 김원봉의 요청을 받고 작성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열단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한인애국단이 있었죠. 1926년도에 결성이 되었어요. 임시정부가 좀 와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1925년도에 의정원의 탄핵을 받고 대통령 측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승만이가 이제 하와이의 어떤 이 교민들의 대한의 국민회를 이제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자금줄을 이제 뚝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뚝 끊어버리게 되면서 임시정부의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밥도 막 빌어먹고 막 이렇게 생활했었다라고요. 임시정부가 굉장히 어떤 초라하게. 그래서 임시정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임시정부를 좀 부활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구가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한인애국단이라는 그런 무장 조직을, 폭력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적극적인 테러 활동을 통해 임시정부에 활기를 주기 위해 김구를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다. 테러. 그래서 김구를 최근에 와서 좀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이 세력들 중에서 김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폄하를 하기도 하는데, 테러리스트, 지금의 관점의 테러리스트는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대의, 이 시대 때는 이 테러가, 말씀드린 대로 약소민족 국가가 이제 강한
나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의의 이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시 태어난 이때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임시정부의 활기를 주기 위해 김구를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었고, 만보산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으로 중국인의 감정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었다. 중국인과 우리나라 사이를 이간질시킨 사건이 바로 이 만보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인이 만보산 일대에서, 길림성 만보산 일대에서 이제 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로 공사를 왜 하냐 하면서 이 중국인들과 좀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수로 공사 현장을 파괴를 하는 그런 마찰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과장 왜곡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들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 반도에까지 이제 확산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 내부에서 반중 감정이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고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 살고 있었던 이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조선인들과 사이가 벌어지고 조선인들이 공격을 받아서 죽기도 하는 등,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과 중국인들을 이간질시킨 거죠. 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애국단이지 않습니까? 한인 애국단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중국인들과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감정이 안 좋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1932년도죠? 32년 1월 8일 날, 자, 이 김구를 찾아왔어요. 이봉창이라는 한 청년이, 31살 정도 된 청년이 찾아와서 일본에서 각종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민족적인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봉창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일본의 천황을 사살할 수 있다, 죽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김구를 찾아가서 김구에게 이제 폭탄 2발을 딱 받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안 좋은 분이죠. 히로히토 천황을 폭살을 하려고 했었죠. 죽이려고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폭탄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제대로 명중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중국의 신문, 이 국민일보라는 신문에서 이제 뭐라고 보도를 했었냐면, 불행히도 명중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천황이 불행히도 명중하지 않았다라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본 군부를 자극을 하게 되면서 일본 군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932년도에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상하이를 무력 점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어떤 꼬투리를 잡아갖고 상하이를 무력 점거를 하고, 상하이 무력 점거의 전승 기념식이 있었어요. 이 전승 기념식 날, 이때 이제 일단 이봉창이 활약을 했었죠. 1월 8일날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4월경이죠. 네,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4월 달에 윤봉길이 자, 뭐 도시락 폭탄을 들고 갔었다고, 도시락 폭탄, 물통 폭탄을 들고 왔었다고 얘기하죠. 그걸 던져가지고 일본인 거르 단장이라든지 또는 일본군 자 상해 지역의 총사령관이었던 자 일본인 각종 그 고위 장성들을 폭살을 시키고 굉장히 그 극심한 부상에 시달리게 하는 자, 이런 큰 성과를 올렸었던 게 바로 윤봉길의 활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봉창은 실패를 했었는데 윤봉길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게 당시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중국 국민당을 이끌고 있었던 이 장제스죠. 이 장제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백만 군대가 해내지 못했던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자 해냈다라고 해서 굉장한 어떤 격찬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보산 사건 뭐 이런 거 일제가 조작을 함으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이 윤봉길의 이 그 상하이 의거 1932년도에 있었던, 저자 1932년이에요. 상하이 의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든든한 후원자가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자, 의거가 있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원조를 이끌어냈었다.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을 하기도 했었다. 중국 군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을 설치해서 자, 나중에 이게 한국광복군 창설을 하는데 이 기반이 되긴 했었다. 한국광복군은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1940년도에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막 이동하거든요. 뭐 낙양이라든지 뭐 구이양이라든지 뭐 광저우라든지 자, 이런 지역으로 각각 이동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충칭으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군대가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애국지사의 의거 내용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꼭 집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강우규 자, 대한노인단의 멤버였었죠. 65세 노인으로서 사이토 총독에 1919년에 사이토 총독이 이제 조선에 부임하게 되면서 이 폭탄을 맞을 뻔하면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거죠. 강우규라는 이 65세의 애국지사로부터. 자, 그리고 이제 김익상이 1921년도에 의열단 멤버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의 폭탄 투척 의열단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1923년도에 마찬가지로 의열단 멤버로서 자, 폭탄을 투척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황태자 암살 미수 사건, 일본의 어떤 일본에 의해서 이제 이 사건이 조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박열이라는 이 열혈 애국지사가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인데 사회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 초창기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무정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인 여성과 열렬하게 이제 사랑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옥중 결혼식도 이제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둘 다 이제 무정부주의자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투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흑도회라든지 이런 비밀 단체도 일본 내부에서 이제 조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었는데 자, 일본 황태자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이제 체포가 되고 이제 거의 이제 무기징역 형을 받게 되는 자, 그렇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박열이 이제 풀려났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일본 황태자 암살 미수 사건이 1923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나석주에 의해서 의열단 멤버죠. 그래서 이제 동양척식주식회사 식산은행에다 이제 폭탄을 투척하는 자, 이런 의거를 거두했었다. 한인 애국단으로서 이제 이봉창이라든지 윤봉길 의사가 활약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일본군의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1920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와 이제 청산리 전투가 되겠죠.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있었습니다. 1920년 6월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자,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에 각각 승리를 거두게 되는 청산리 전투는 청산리 대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봉오동 전투에는 자, 홍범도 그 유명한 홍범도 장군이 이제 이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이 이제 이끌었었죠. 김두한의 그 아빠가 이제 김좌진이지 않습니까? 이 홍범도 그 부대는 이제 대한독립군이에요.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홍범도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무부를 이제 추진동이 이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을 이제 안무가 이제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부대가 이제 연합을 해서 자 대한북로 독군부가 이제 결성이 되는 거예요. 대한북로 독군부가 이제 결성이 되어서 자 일본군에 이제 맞서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 더해서 신민단이 가세를 합니다. 신민단이 이제 가세를 해서 대한북로 독군부와 대한신민단이 이 봉오동 전투에서 크나큰 활약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이 대한독립군을 이끌었었던 자 총대장이 바로 이 홍범도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봉오동 전투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만주의 한국 독립군이 한반도 북부의 일본군과 관청을 공격을 했어요. 삼돈자 지역, 그러니까 이 북한도 지역에 삼돈자라는 동네가 있는데, 우리 지도에도 나와 있어요. 이 삼돈자 지역에서 소규모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자 독립군의 근거지가 있었던 이 봉오동 지역을 자 수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매복해 있었던 우리 그 북로 독군부라든지 대한신민단 이 연합부대가 자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을 격파를 하는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자, 이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를 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재보복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소규모 병력 갖다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간도 지역은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의 영토지 않습니까?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들어오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걸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구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하나를 조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훈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훈춘 사건이 있었어요. 이 훈춘 사건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지도상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 이 두만강 이북 지역에 여기가 훈춘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바로 위에 이제 봉오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훈춘이라는 동네에서 이 마적단을 매수를 했어요. 마적단을 매수를 해서 자, 우리의 그 공간, 이 영사관을 공격을 해달라. 자작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작극을 하게 돼서 이 마적단들이 자 독립군으로 위장을 하고 이제 우리 독립군으로 위장을 하고 일본 영사관을 습격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일본 입장에서 야 우리 독립군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했다. 우리 독립군 토벌을 하기 위해서 병력을 파병해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중국 정부에 통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대규모 병력이 동원이 되어서 이 청산리 계곡 일대에서 엄청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수천 명이 이제 비멸당하는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게 바로 이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훈추 사건은 그래서 일본인들의 이 자작극이에요. 자작극, 훈추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1920년 10월 초에 있었어요. 둘 다 이제 10월 달에 있었고, 이건 6월 달에 있었다는 걸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이 봉오동 전투와 관련한 이 교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삼분전 전투가 있었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월검 추격대대, 이게 일본군 19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본군 19사단을 자, 대대병력을 이제 동원하게 되는 거죠. 동원을 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독립군 본거진 봉오동을 공격을 했었는데, 자,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 대한독립군 홍범도, 군무도독부군 최진동, 우리 국민회군의 안무, 자, 이런 병력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통합을 해서 조직을 한 대한북로 독군부와 그리고 이제 대한신민단이 이홍수가 이끌고 있었는데, 이 대한신민단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를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청산리 대첩의 위치, 그리고 봉오동 전투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일본은 한국 관동, 자, 연해주시아 군대를 동원해서 간도 지방의 독립군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산리 전투가 이제 나오게 되죠. 1920년 6월에 청산리 전투가 이제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해서 일본군이 출동을 했었죠. 경과는 이 훈춘 사건에서는 이 김좌진이 어떤 부대를 이끌고 있었냐면, 자, 대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북로 군정서를 자, 이끌고 있었어요. 북로 군정서 총사령의 김좌진이에요. 이 김좌진이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잔여 이 연합부대들이 이 청산리 전투에 함께 이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규모 병력이 동원이 되는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독립군 부대가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되어가지고, 자, 백두산 일대로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6일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뭐, 고동화라든지, 어랑촌이라든지, 완루구, 천수평, 백운평, 막 이런 전투들이 있었는데, 이런 전투에서 이제 이 매복을 하고 있었던 우리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이 지나가게 돼요. 그때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사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형 지물을 아무래도 우리 독립군 우리 군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끼리 이제 서로 막 밤에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지들끼리 막 죽고 죽이는. 독립군의 그 군복이 일본군의 군복하고 색깔이 좀 비슷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독립군인지 이제 오인을 하고서 서로 쟤네들끼리 싸워서 그래서 이제 일본군들이 피해가 더 많이 갔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 1200여 명을 사살을 하고 자 이런 엄청난 청산리 대첩을 거두게 됐다. 김좌진 장군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일본이 자, 이런 식으로 봉오동이라든지 이 청산리 전투에서 엄청난 이 패배를 당하게 되니까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을 인간들이 아니죠.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 군인들만 공격을 하면 다행인데 군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었던 이 간도 참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수만 명을 학살을 했었어요. 마구잡이로 이제 잡아다가 이제 죽이고 불태우고 이것도 이제 1920년 이것도 10월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이 세 사건이 바로 1920년 10월에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독립군 부대들은 이 연합 부대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 부대들이 이제 이 부대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북간도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자 밀산부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이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동네로 올라가서 뭘 조직을 하게 되냐면 독립군 통합부대가 이제 조직이 돼요. 대한독립군단이 만들어지게 돼요. 독립군 통합부대죠. 여기에 이제 그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서일 장군이 추대가 되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또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우리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러시아 혁명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었었던 이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되겠죠. 소련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소련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러시아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적색군과 백색군의 내전이 있었어요. 적색군은 보시비키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러시아 혁명이 10월 혁명 이제 2월 혁명이 있었고 2월 혁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10월 혁명이 있었는데 10월 혁명은 여기 이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다수파들에 의해서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0월 혁명의 이 붉은 군대 그러니까 이 적군이라고 얘기하거든. 적군이 있었고 이 황제 기존에 니콜라이 황제가 있었는데 이 니콜라이 황제를 옹호하는 이 황제파들이 있었어요. 그 둘 세력 간에 이 시베리아 일대에서 아직까지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부대는 바로 적군파였거든요. 적군. 그래서 우리 독립군 부대가 이 대한독립군단이 우리를 지원해주는 적군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시로 들어가게 돼요. 스보보든이라고 얘기하는 이 동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영내로 들어가서 자유시로 들어가서 이제 독립군 이 부대들을 이제 다시 이제 전해로 정비를 하고 이제 부대를 이제 정비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지휘권 다툼의 문제가 이제 발생했었어요. 대학군이 크게 이제 세 개의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남쪽에서 올라온 대한독립군단 세력이 주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대에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뭐 자유대대라든지 또는 이 사할렘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들로 크게 이제 세력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자유대대와 사할렘 부대의 그 지휘권 다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공산당이 1921년도에 조직이 되는데, 이 고려공산당 조직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있거든요. 이 공산당이, 그러니까 원래 일국 일당 원칙에 의해서 한 나라에 한 개의 당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개의 파월만 있어야 되는데, 공산당 조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개가 있어버리니까 그걸 이제 통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지휘권 다툼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적군파에서는 당시 이제 그 적군파에서 일본의 간섭이 있었거든요. 일본이 그 뒤에서 이제 러시아의 그 적군파와 그 교섭이 있었어요. 독립군의 무장을 해제시켜달라는 요구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적군파들이 일본군의 어떤 그 백군과 전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본군의 어떤 그 간섭을 좀 배제시키기 위해서 우리 독립군들의 무장 해제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 해제를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자유대대와 사할렘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대대가 이제 이르쿠츠크파라고 방금 설명해드린 고려공산당 세력이에요. 오하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끌고 있었는데, 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적군파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그 세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바로 이 사할렘 부대가 되는데, 이동휘가 주축이 되었었죠. 상해파 고려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 사할렘 부대 같은 경우는 통합을 거부를 하고, 마찬가지로 대한독립군 당도 통합을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독립군들끼리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던 1921년도에 있었던 자유시에서 참변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독립군 부대들끼리 동족 상잔을 비극을 연출하는 이런, 우리 독립운동을 통해서 일본군 한 명 때려잡는 것도 이제 바쁜데 우리들끼리 이제 싸우고 이제 있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었죠. 이게 1921년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자유시 참변이 수백 명의 우리 독립군이 사살당하는, 적군파에 사살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 부대가 이렇게 좀 와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시금 우리 독립군에 대한 다시금 통합의 논의가 이제 전개가 되었었어요. 통합의 논의가 이제 전개가 되면서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독립군 부대들이,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뿔뿔 흩어지지 않습니까? 뿔뿔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통합의 논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북만주 지역에, 북만주와 이제 남만주가 있지 않습니까? 남만주. 이 북만주 지역에 이제 혁신의회라는, 혁신의회가 아니죠. 신민부라는, 북만주 지역에 신민부가 조직이 되고, 이 남만주 지역에 참의부와 정의부가 각각 조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민부와 참의부, 정의부는 군사 조직임과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조직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 우리 동포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포들이 이제 세금도 내고, 치안도 유지를 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또 이제 군사적인 역할도 이제 수행하는, 이런 어떤 정부
정부적 역할을 했었던 그런 조직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의부와 이 정의부 있지 않습니까? 이 참의부와 정의부는 원래 이 통일부에서 갈라나갔었어요. 대한통일부에서. 통일부. 우리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 이 통일부 안에는 통일부가 조직이 되는데, 8개의 이 연합부대가 뭉쳐가지고 조직이 되었었는데, 이 통일부 안에는 이 공화주의 세력이 있었고, 또 이제 복벽주의 세력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복벽주의와 공화주의는 사상적으로 좀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좀 어울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복벽주의 애들이 이제 의군부를 나와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는 아무래도 공화주의지 않습니까? 임시정부에 옹호하는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이 참의부를 결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의부를 뭐라고 하냐면 육군주만 참의부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산하의 직속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속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정의부가 이제 또 결성이 되는데, 이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참의부가 있어요. 압록강 북쪽 지역에 참의부, 그 바로 위쪽에 이제 정의부, 그 바로 이제 북한도 지역에 이제 시민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독립군 단이 있었죠. 그 대한독립군 단이 자유시천변으로 인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통합의 논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민부, 참의부, 정의부가 나타났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가 이제 또 세 개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또 통합의 논의가 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부, 참의부, 정의부를 하나로 합치면 다행인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고, 요게 이제 두 개의, 당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당으로. 그래서 이제 북만주 지역에, 처음에 북만주 지역에 혁신의회라는 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남만주 지역에 이제 국민부라는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의회가 또 나중에 이제 뭘로 이제 바뀌게 되냐면, 이 혁신의회가 한국 독립당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국민부는 조선 혁명 당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이게 이제 1930년대거든요. 한국 독립당을 그래서 누가 이끌었었냐면 지청천 장군이 이끌고 있었고, 조선혁명당을 양세봉 장군이 이끌고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청천, 양세봉. 지청천의 한국 독립당, 양세봉의 조선혁명당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청천의 한국 독립당은 산하군사 조직으로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고, 양세봉의 조선혁명당은 산하군사 조직으로서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있었겠죠. 여기까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군이 정비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군 재정비 그 동그라미 5번에 나와있죠. 기억의 대한독립군 단 1922년도에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나중에 북부지 일대에서 이제 신민부로 만들어지게 되었었죠. 북만주 일대에서. 이 자유시천변 이후에. 그 남만주 일대에서 이 통일부가 만들어졌다가, 통일부가 이 참의부, 정의부, 이 의군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참의부, 정의부는 공화주의 계열이다. 다 공화주의 계열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부의 특징은 그래서 행정기구를 갖춘 한인사회를 통치하는 그런 어떤 정부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었다. 세금도 징수를 하고, 밑에 이제 내용들이 나와있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 자유시천변의 내용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혼출 사건들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이런 내용들이, 디테일한 내용들이, 자세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제가. 그리고 오른쪽에 이 표가 정리가 되어 있죠?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 시민부, 참의부, 정의부가 위에 있고, 북만주일대 있고, 북만주라고 써있는 북만주나 남만주일대, 길림봉천일대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그 밑에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나눠져 있다. 자, 국민부는 이제 남만주일대, 혁신의회는 북만주일대에 있었다는 걸, 북만주일대에 있었던 게, 자, 한국독립당의 지청천, 그리고 지청천 한국독립당의 산하군사조직으로서 한국독립군이 있었고, 조선혁명당의 산하군사조직으로서 조선혁명군이 있었다. 양세봉이 이끌고 있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열렬하게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자,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저희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군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만주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군벌 세력이 있었거든요. 군벌 세력. 장장님이라고 하는 이 군벌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 경무국장 이 미스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스야. 이 미스야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만주의 이제 군벌이었었던 이 장장님 사이에 체결되는 협정이 바로 미스야 협정이에요. 자, 미스야 협정이 1925년도에 체결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북만주에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독립군들을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중국인들이 이 독립군들을 막 신고하게 바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독립군의 활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탄압에 대한 상호협정이 바로 이 미스야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있죠. 만주에서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만주 군벌이었던 장장님에게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에 한국 독립군의 탄압을 요구했었다. 그래서 만주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었다. 민족유일당 운동. 그러니까 좌파 세력하고 이 민족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하나로 이제 뭉쳐야지 좀 힘을 발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족우일당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었다.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군의 그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주에서 민족우일당 운동의 배경이 나타나게 되는 게 1920년대 후반 국내의 민족우일당 운동 전개와도 관련이 있다. 이 민족우일당 운동은 어떤 개념이에요? 민족유일당. 말 그대로 민족의 독립운동은 하나의 당이다. 당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와 피타협정 민족주의를 하나로 하겠다.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통합의 노력이 있었다. 그 정의부 주도 아래 여러 차례 통합회의가 전개가 되었었다. 전민족유일당 조직 축성대회가 1928년도에 있었는데 의견 차이로 3번 통합에 실패를 했었다.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럼 동그라미 디귿에 보게 되면 의견 대립 및 분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본위 조직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 본위의 조직이죠. 그러니까 좀 모래알 같은 흩어지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모든 단체를 해산을 하고 개인 중심, 그래서 전민족 유일당 촉성회를 조직이 되어서 자 이게 바로 혁신의회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당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군으로 산하 군사 조직이 편제가 되었다는 걸 설명해드렸었죠. 이게 이제 개인 본위의 조직론에 기반한 민족유일당 운동이었었다. 자, 단체 본위 조직론과 단체 중심 조직론이 있었다. 뭐 이것도 전민족유일당 조직협의회가 이제 국민부를 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혁명당이
조선혁명당으로 개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혁명군이 조직이 되었다. 자, 오른쪽에 민족유일당 운동과 관련된 단체 본위 조직론과 단체 중심 조직론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이 대립을 했었고, 분파주의, 일제 만주 군벌 정권의 방해 등 이런 안 좋은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해드렸던 내용이 만주에서의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던 거잖아요. 자, 지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국 관내 지역의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내라고 얘기하면 중국 본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내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보통 중국 관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 이 좌익과 우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에는 극동인민대표회의, 자, 제2차 코민테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민테른이라는 말은 국제공산당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련의 그 모스크바에 본부가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이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국일당 원칙에 의해서 각 지부마다 이제 공산당 조직들이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공산당 국제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동인민대표회의에서 전선 통일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이 민족주의 우파라든지 또는 이 좌파라든지 이 세력이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존속을 위해서 자익 세력과도 연합을 시도를 했었다. 우익 세력에서. 그죠? 나중에 또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드릴 거예요. 30년대, 40년대 그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그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 합작을 하기도 했었어요. 1차, 2차에 걸쳐서 1920년대에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이 있고 공산당이 있죠?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했었다. 좌파, 우파가 합작을 했었다. 그 영향을 받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북경 촉성회가 이제 결성이 되었었다. 1926년에. 그리고 이제 한국 독립당 관내 촉성연합회가 1927년에 개최가 되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좌우 간의 기본 입장 차이가 뭐 있었겠죠. 자, 중국의 국공 합작도 나중에 결렬이 되었었고. 12월 태제. 자, 이거는 국제공산당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1928년경에 있었던 공산당의 어떤 지침으로 인해서 이 민족주의 우파 세력과 어느 정도 기존에 어느 정도 연합작전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좀 떨어져 나오라는 국제공산당의 어떤 지령,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태제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합의가 1928년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결렬이 되었었다. 자, 그 결과 분열이 되는 거죠. 유호 한국 독립운동자 동맹과 한국 독립당 1930년대 우익으로 분열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